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송하진, 이결아 부부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왜 자꾸 그렇게 항상 근황을 여쭤보면 점막이 흐르는 거예요? 잘 지내고 있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대단할 게 뭔가 특별할 거 없어서 뭘 특별한 걸 말하는 시간은 아니긴 한데. 그럼요. 뭐 지난번에는 저희가 좀 날씨가 좀 이제 풀린다, 맞아요. 이제 좀 가을이 다가오는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취소. 그말 취소. 폭염입니다. 폭염. 이랬다가 더위가 떠나가서 좀 섭섭하다 이런 말을 잠깐 했었는데 역시 입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네. 갑자기 다시 무더위가 시작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좀 힘드네요. 그러게요. 오늘도 날이 많이 더웠습니다. 네. 더위 속에 건강 잘 챙기시면서 또 업무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자, 오늘 화제 사건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화제의 사건 12.3 비상계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공동으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자, 지난달 나왔던 관련 소송 내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예, 앞서 104명의 시민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재판부는 이제 시민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해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도록 인용 판결이 선고됐고 그래서 이 판결 이후에 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제 김건희 씨를 상대로 같이 소송을 하는 것도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소송에 참여한 104명에 대해서 법원이 1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해라라고 판단을 내렸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상 손해는 아니고요. 정신적인 피해 보상, 위자료 청구를 했는데 그걸 다 인용을 해주고 손을 들어준 거죠. 윤 전 대통령은 지금 불복을 한 상태죠. 예, 맞습니다. 지금 항소를 해가지고 지금 항소심이 지금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배당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1인당 10만 원씩 그리고 104명이면은 1,04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인정할 수 없다고 지금 불복을 해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가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일단 가집행 정지가 뭔지, 가집행이라는 건 뭔지 좀 볼까요? 일단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다라는 건 어떠한 민사적인 어떤 금전 청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판결문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거잖아요. 그 판결문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 권한이 됩니다.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소송에서 졌는데 임의로 그 판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판결을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확정이 됐을 때 판결이 항소까지 안 가고 완전히 확정됐을 때는 바로 강제 집행에 나아갈 수 있지만 그러니까 최종까지 다. 근데 금전 청구 같은 경우에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도 그러니까 누군가 항소를 해서 항소심으로 이관이 되더라도 가집행을 할 수 있다라는 선고를 붙일 수가 있어요. 가집행. 가상태로 그러니까 뭔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 판결 내용을 먼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가집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거를 지금 막아야 된다라고 해서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한 거고 법원에다가 공탁금까지 이제 내고 이렇게 지금 강제 집행 정지가 된 상황이죠. 그러면은 그 가집행을 했을 때 항소심에서 판결이 막 뒤집힐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맞습니다. 일단은 뭐 그 104명의 시민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해서 뭐 경매라든지 이런 어떤 강제 집행 절차에 착수했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일단 이제 항소를 하면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가집행 선고가 붙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자기 재산에 대해서 어떤 그런 압류나 이런 집행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가집행 이제 정지 신청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1심에서 이제 인용한 금액, 그러니까 1심에서 인정해준 금액만큼을 현금으로 공탁을 해야지 가집행 정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1,040만 원을 현금 공탁 법원에서 조건으로. 담보를 제공하게끔 요구를 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인용된 금액 상당액에다가 아니면 지연손해금
소송이 지연되면서 일정 부분 이자가 더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네. 금액까지 현금으로 공탁을 하는 게 일반적인 내용이고 예.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공탁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체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흔치는 않고 대부분 1심에서 인용된 금액 전액을 공탁하게끔 그렇게 하죠.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만약에 이 판결이 바뀐다, 본인에게 유리하게 나온다 그러면 그 공탁금 본인이 회수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공탁금이 없어지는 돈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제 공탁금 뭐 1,040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내고 이제 집행 정지가 나온 거죠. 가집행 정지를 가집행 법원이 인용을 해준 네. 겁니다. 공탁금 1,040만 원을 걸었고요. 네. 근데 공탁금을 걸면 무조건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또 아닐 꼭 텐데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공탁금을 걸었다라고 해서 반드시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그 상황들을 좀 법원이 지켜보고 해요. 예를 들자면 항소심에서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소송의 태도. 그러니까 무리하게 그냥 일방적으로 지연시키려는 목적인 경우에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해도 허용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위자료를 집행하는 건 일단은 정지가 된 상태죠. 정지가 된 상황입니다. 네. 자, 관련 소송이 또 다른 소송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동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이 제기됐는데 여기에는 뭐 그 전에는 104명이었는데 네. 이번 소송에는 시민 12,225명이 참여를 했다고 해요. 네, 뭐 이 사건 소장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유가 적혀 있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단순한 직무상의 과실을 넘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다. 그래서 이거이기 때문에 형사적인 책임은 변론으로 하고 국민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김건희 씨 역시 이제 이 배경 12.3 비상계엄의 배경에는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가 결정적이었다라는 어떤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제 전제에 이 피고들은 이제 윤 전 대통령하고 김건희 씨를 말합니다. 피고들의 공동 불법 행위로 국민들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은 물론 주권자로서의 지위와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존감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제 정신적인 위자료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사자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김건희 씨가 공동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배경에 김건희 리스크가 있었고 그걸 덮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한 것이니까 김건희 씨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네. 그래요.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 김건희 씨가 비화폰을 지급받은 것이 뭐 사실로 지금 드러나 있고 그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들과 뭐 전화 통화 같은 걸 했다.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공동 불법 행위자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제 청구 원인으로 이제 위자료를 청구한 것으로 보여요. 예. 그러면 이거는 김건희 씨가 계엄 과정에 가담을 했거나 적어도 관련이 직접 있다라는 것이 좀 밝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만 하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 뭐 비화폰을 사용해서 통화를 했다는 등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점들이 인정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야 김건희 씨의 공동불법 행위자로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는 원고 측에서 주장을 한 거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것이 이제 법원에서 인정되는 사실로 될 것인지 아닌지는 이제 지켜봐야겠죠. 이게 가담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밝혀내는 건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좀 오래 걸릴 것 같아 보이거든요. 관련 지금 형사적인 재판 절차가 있고. 이제 정식으로 뭐 구속 기소가 되진 않았지만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이 됐거든요. 이제 그거는 아마 지금까지 나온 사실만으로도 뭐 충분히 위자료를 지급할 사유가 된다라고 재판부가 본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도 시민들 중에 일부가 이런 위자료 청구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기각이 됐어요. 이제 그런 국정농단과 이 내란은 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는 뭐 이제 뭐 금방 결론이 나올 사건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기된 소송은 선정 당사자 소송 형태라고 하던데
이 선정 당사자 소송 이게 뭡니까? 일반이랑 뭐가 다릅니까?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 한 명을 피고로 해서 예. 뭐 예를 들어서 100명이 소송을 한다고 했을 때 예. 100명이 다 각자 원고가 되는 방법도 있고 예. 아니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해서 당사자가 될 사람 한 명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대표를 그래서, 선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이제 소송을 진행하는 거죠. 선정 당사자로. 그래요. 네. 그러면 이 12,000여 명 중에 선정 당사자 한 명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꼭 한 명으로 지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법에서 뭐 여러 명으로도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이점이 있냐면 만약에 원고가 막 10,000명이다 이러면 예. 원칙적으로는 10,000명 모두 다 자기에 대한 자기 주장에 대한 변론 권한이 있어요. 그럼 재판부에서는 다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상 재판을 거의 진행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선정 당사자를 뽑아놓으면 그 사람이 하는 변론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다수가 참여하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소송에서는 이 제도를 이용하게끔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이제 들으시는 분들께서 나도 정신적인 피해 받은 것 같은데 이 소송 네. 나도 좀 하고 싶은데 네.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할 수 있나요? 저도 그런 생각 안 해본 건 아닌데요. 그래서 당연히 하실 수 있고. 지금 재판이 국민이라면은 네, 진짜 이 내란 때문에 뭐 저희도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희도 네, 마찬가지고 뭐 여러 이 방송- 방송국 네. 또 뭐 법조인들 네. 여러 일반 국민들 모두 다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 결론이 사실 어떻게 날지 굉장히 저도 궁금하긴 한데 예. 주변에서 이야기들 많이 나옵니다. 야,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참여할 수 있죠. 참여할 수도 있고 아예 그냥 별도로 소를 따로 제기할 수도 있고요. 지금 진행 중인 이 1만 네. 2천 명이 넘게 이제 지금 이미 8월 18일자로 소장에 들어간 것으로 저는 예, 알고 예. 있는데 거기에 참가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제 이걸 뭐 선정 당사자 그 소송으로 한다고 하니까 선정자 목록에 내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제 이 목록 충원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아마 지금 진행 중인 소송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라고 네. 한다면은 한번 좀 관련 내용을 좀 검색해 보시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그렇죠. 방법들이 좀 이제 진행 나올 중인 거예요. 사건에 예.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별개로 새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지난 그 앞선 재판에서 1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해라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나도 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항소심에서는 아직 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결과를 보겠다라고 갑자기 이제 사건을 그냥 무한정 이제 또 이제 재판을 중단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한번 그건 또 지켜보긴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혹시 내가 어떤 위자료 소송의 피고가 됐을 경우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법원이 판결을 내렸을 때 윤 전 대통령 경우처럼 뭐 항소를 한다든지 가집행 정지를 한다든지 하는 것 외에 방어할 수 있는 뭐 방법 이런 게 또 있습니까? 위자료 청구를 그러니까 청구를 당하고 그걸 법원이 이제 인용했다라는 건 뭔가 이제 자기가 뭔가 잘못했다라는 게 인정됐다라는 소리인데 예. 일단 판결이 확정되는 것을 막기 한다면 항소를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예. 그러니까 억울함이 있으면 그걸 항변하기 예. 위해서는 반드시 항소를 해야 되고 예. 그리고 부당하게 나는 확정되기 전에 강제집행을 당하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항소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1심에서 인용된 금액만큼은 공탁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좀 알고 계셔야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화제의 사건 비상계엄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광고 듣고 와서 주제 토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함께하고 계십니다.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고요. 자, 오늘 주제 토크. 유튜브 등을 보고 요즘 사제로 무기를 만들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뉴스에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제 폭탄을 가지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시민을 위협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가 됐는데요. 지난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 처음으로 이 혐의가 인정된 판결입니다. 이게 오늘 이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먼저 공중협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건 이야기. 30대 남성이요. 직접 만든 사제폭탄을 들고 테러하겠다라고 협박을 한 사건이에요.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5월 26일에 영등포구의 한 쓰레기 수거 장소에서 부탄가스, 전선, 휴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제폭탄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불을 붙이려 하면서 다수의 사람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예. 사실 이분이 40분간 거리를 배회하면서 예. 마음에 안 드는 놈들은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막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특정 인물은 아니고 일단 네.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내가 이 터뜨리겠다, 폭탄을 뭐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협박을 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지난 3월 신설된 공중협박죄, 이 남성 벌금 60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 공중협박죄라는 이것의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2025년 3월 18일에 이제 이 공중협박죄가 형법에 이제 일반 형법에 들어왔는데요. 116조의 2로 신설이 됐습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첫 이제 판결 사례라고 오늘 좀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되었고요. 벌금은 이제 600만 원으로 결정이 됐는데 이제 이 양형에 대해서는 판결 이유를 보면 이분이 좀 약간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도 좀 반영이 됐고 지적 장애가 있었다라고 맞아요.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제 폭탄 자체가 굉장히 조악하게 만들어진 거여서 실제로 어떤 이제 폭발을 하거나 어떤 위험을 줄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이제 나와서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이제 벌금형으로 이제 선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뭐 일각에서는 너무 가볍게 처벌이 내려진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좀 또 첫 판결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럼 이 공중협박죄 지난 3월에 신설됐다고 하면 그 전에는 이런 협박죄가 없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협박죄 이런 죄는 당연히 있었는데 뭐 많이들 들어보신 사건들이잖아요. 뭐 신림역 사건이라든지 뭐 서현역 사건 이렇게 다수 공중을 협박하거나 뭐 이런 이상동기 범죄들이 막 빈발하고 있는데 이게 처벌 규정이 좀 애매하니까 어쨌든 죄형 법정주의 죄와 형벌은 반드시 법으로 정해진 것만 처벌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다수 공중을 불특정 다수를 협박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중 협박 행위를 기존의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있었고 또 피의자를 누구로 봐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범죄가 성립하는지 뭐 기수 시기에 대해서 처벌하지 못한 사례도 있고 이래서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니까 공중협박죄를 신설하게 된 거죠. 그럼 이 어쨌든 기존 협박죄는 그 특정 대상이 있는 상황이고 공중은 맞습니다. 어쨌든 불특정 다수를 향한 거다. 알겠습니다. 이 공중협박죄는 그렇고 이것과 함께 또 신설된 것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약간 이 죄명부터 되게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면 이제 죄로 엄벌을 처하겠다라는 겁니까 이거?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히 처벌 규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막 휘둘렀다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일반의 공포심을 야기하고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 그에 대한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개정 이후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나 공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서 불안감, 공포심을 조성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또 신설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중협박죄하고 이제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가 이제 같은 시기에 이제 대검찰청에서 너무 이 어떤 처벌의 공백이 자꾸 생긴다. 협박죄라는 것은 뭐 만약에 어디 뭐 유튜브 같은 데다가 내가 뭐 누구를 죽이겠다라고 올렸을 때 실제로 무죄가 선고되거나 누구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어떤 뭐 공포심을 줬는지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뭐 무죄가 선고된 이런 처벌의 공백이 생기니까 이제 대검찰청에서 뭔가 이제 건의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법무부에서 받아들여가지고 뭐 흉기 소지죄, 그다음 이제 공중협박죄. 근데 이제 공중협박죄 같은 경우는 3월에 신설이 된 거고 이 이제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4월 8일날, 그러니까 지난 4월 8일날 이제 신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요즘 너무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이제 새로 조문을 만들어서 이제 처벌 규정을 명확하게 한 것이죠. 좀 씁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흉기를 뭐 휘두르거나 폭행을 하지 않더라도 들고만 있어도 그런 칼을 들고 해벌을 해도 바로 처벌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서울 유명 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라면서 테러 협박 범죄가 또 있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유형들의
테러 협박 범죄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거 다 공중 협박죄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네, 충분히 해당된다고 보고요. 뭐 서울 유명 백화점뿐만 아니라 뭐 여기 광주에 있는 백화점에도 또 무슨 폭발물이 설치됐다 해가지고 뭐 또 대피 소동이 있었다라는 또 기사도 봤었는데요. 여기 서울 중구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명동 본점입니다. 여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라는 위협글이 게시가 됐는데. 이제 뭐 범인을 잡고 보니 뭐 이제 중학생 남학생이었다 이제 이런 게 나왔는데요. 뭐 실제 내용은 뭐라고 썼냐면 오늘 신세계 백화점 절대로 가지 마라.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뭐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 라고 적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직원하고 고객 합쳐서 한 4,000여 명이 대피했고 뭐 전면 다 수색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사실은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죠. 그러니까 뭐 그 중학생이 그냥 장난을 쳤다. 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해서 했다라고 그렇죠. 진술을 했다고 좀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본인은 장난이었을지 몰라도 이걸로 인해서 백화점 영업도 중단되고 군과 경찰이 출동해서 이 공권력이 낭비되고 이거 진짜 좀 큰일이죠. 용의자가 그 중학생이라고 맞습니다. 하면은 14세 미만 촉법 소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그래요. 그런 뭐 촉법소년 연령을 뭐 하향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대신 이제 뭐 가정법원에 손치되거나 뭐 이렇게 되겠지만 형사처벌은 어쨌든 받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와 별개로 민사적인 책임은 이제 이 아이의 부모를 상대로 뭐 제기할 수도 있겠죠. 백화점에서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몇 시간 동안 영업 자체를 못했잖아요. 뭐 어떤 기사에는 그 몇 시간 동안에 이제 보통 평균 매출이 5억에서 6억 정도래요. 그러면은 왜냐면 이게 뭐 신세계 본점 그럴 수 있습니다. 폭발물이 설치를 했다고 하면 뭐 그거를 뭐 10분 만에 뭐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대피시켜야 되고 어디에 있는지 다 확인해야 되고 이런 어떤 영업 시간의 손실로 인한 진짜로 이게 재산적인 손해로 인정이 된다 그러면 이 뭐 중학생에 대해서 형사적인 처벌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부모를 상대로 이제 관리 감독을 잘 못했다. 그렇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에 책임을 물어서 뭐 전액은 아니더라도 하려면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려면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군과 경찰이 동원돼서 뭐 어떤 수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공권력이 낭비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손해배상 청구를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자꾸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형사처벌 안 받으니까 그냥 이걸로 끝이다 이런 인식을 심어줘서는 안 됩니다. 이번 뭐 사건은 촉법소년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앞선 사례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뭐 감형 양형 이유가 지적 장애가 있었고 뭐 폭발물이 조악했고 이러한 이유로 맞아요. 굉장히 좀 600만 원이 벌금형이라는 게 사실 누군가 보기에는 너무 약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죄가 신설된 만큼 확실히 처벌을 엄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사례들이 좀 나와줘야 이런 범죄가 줄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일단 법정형 자체에 징역형만 선고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벌금형 선고한 것 자체를 가지고 어떻게 또 벌금형을 선고하냐 이렇게 좀 비난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제 사안을 더 뭐 자세히 보기는 해야겠지만 이게 이제 만약에 이런 신고 그냥 거짓일 거야라고 해서 수색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정말 그게 만에 하나라도 사실인 경우에는 정말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아까 그 서울 중구 그 이제 백화점 관련해서도 250여 명의 공권력이 투입돼서 그거 찾겠다고. 그렇게 많은 인력들이 이제 시간을 낭비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그 사제폭탄 그 30대 600만 원 벌금 받은 그 사람도 그것과 관련해서 뭐 불필요한 공권력이 이제 어떤 인력이나 시간이 낭비됐다고 하면 그거는 별도로 뭐 국가가 배상을 청구한다거나 구상을 청구한다거나 그런 여지는 있는 것이죠. 그래요. 공권력 낭비 부분에서도 그렇고 아까 말한 뭐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매출 손해 부분에서도 그렇고 자 이렇게 뭐 테러 협박,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난동 협박 이런 사건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통 이상동기 범죄로 구분을 하고 있죠. 이런 범죄들이 자꾸 최근 들어 점점 더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뭐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런 범죄들이 자꾸 생겨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 심리적인 측면의 요인. 그러니까 정신질환이라든지 어떤 뭐 망상장애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사회 환경적 요인으로
좀 사회가 갈수록 막 좀 단절되거나 고립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인도 좀 있다고 하고 그리고 범행 동기나 특징이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어떤 뭐 불안의 표출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서 이런 범행화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개인 불안의 표출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조기에 발견을 해서 적절하게 어떤 치료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든지 아니면 제도적으로 이걸 예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형태로 자꾸 연구가 자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정말 우리 사회에 이게 치명적으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사회적인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도 앞으로 점점 더 많이 필요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라디오 전망 나전법정 송하진 이결합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